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타이밍을 아주 잘 잡은 건지 어떻게 잡은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또 많이 판 것도 드물어요. 거의 1월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순매도가 누적으로 보였을 때 한 30조. 오히려 코스닥은 샀어요. 누적으로.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거죠. 야, 주가가 지금 뭐 밑에서 얼마가 올라오는데 그 차익 실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이제 치부를 할 수도 있으나 저는 그거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뿐만이 아니고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의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젠슨 황이 하는 얘기를 믿으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죠. 좋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좋은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왜 엔비디아 주가는 1%밖에 안 오를까요? 좀 수상하긴 해요. 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아세요? 최근에 엄청 많이 내려와 있어요. 모건 스탠리 이사를 지내신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아, 제가 소개해서 또 하나를 빼먹었네요. 의식주주의 또 주인장께서 네. 행차를 해주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시면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2월에 워닝 사인을 주셨는데 전쟁이 날 걸 아신 거냐? 그걸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트럼프도 네. 2월 초중순까지는 몰랐을걸요? 2월 달에 다들 한국 증시 더 간다 할 때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근데 이제 전망을 저는 하셨나요? 뭐 다른 건 전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합뉴스 경제 TV에 우리 PD님이 아주 발빠르게 이제 슬라이드를 걷다가 마지막에 딱 올려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자본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 미국이란 전쟁이 이렇게 딱 발발하다 보니까 이제는 ROE까지도 조금은 변곡점이 나오는 걸 의심할 필요가 있겠다. 타이밍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느냐. 네. 물가 압력이 느껴질 때가 조금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금리 상승에 따른 할인율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한국 증시는 올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익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이익 추정치 상승 속도가 주가보다 더 빠르게 올라서 아직도 증시가 너무 싸요.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제 그거를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익이 많이 올라가니까 PER이 싸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저평가된 거는 이익이 많이 올라가서 저평가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참 이제 현업에서 일할 때 보면은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저퍼예요, 고퍼예요? 저퍼죠. 저퍼잖아요. 왜 저퍼예요?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지금 실제적으로 난 건 아니고 전망치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부터 팔기가 좋은 거 아니겠느냐. 올라가면 또 올라간 대로 더 팔 수도 있고 또 변곡점이 나와서 또 내려온다고 하면 더 팔 수도 있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뭐 10만 전자 간다고 뭐 그때 막 할 때 개인들이 막 열심히 샀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하고 결국은 한 달간에 이제 그 일합을 겨루다가 결국은 뭐 장이 부러져 가지고 2천도 밑으로 하회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누가 이길 거냐는 이제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때랑은 좀 다를 거는 같은데 일단은 이익 사이클만 볼 건 아니다. 나중에 제가 외국인들의 시각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한국민과 시각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네. 오늘 자료 가져오셨는데 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표지가 조금 네. 살벌하죠? 네. 느낌이 느낌이 좀 일단 싸하죠? 화살표부터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네. 색깔도 파란색입니다. 예. 제가 이거 AI로 만든다고 고생 좀 했어요.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좀 바꿔줘. 그랬더니 바꿔주고 오일 가격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그거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일 가격 올라가면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죠. 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GDP가 반토막으로 나왔어요. 네. 네. 그거 그러니까 전쟁 아니어도 지금 벌써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여기서 야 금리 내려가지고 좀 경기 좀 살려 이런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 딜레마에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거고 네. 이런 게 길어지면은 진짜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 어제 이제 마이크론 주가도 좋고 지금 뭐 GTC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꽤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표지에 보면 교과서적인 버블과 역대급 이익이 싸우고 있는데 이번 주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라는 분들과 지금 그게 대수냐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변곡점이 나오는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슈퍼 이쪽이든 위크. 네. 아래쪽이든. 그래서 이제 금년에 슈퍼 위크인데 어떤 점에서 슈퍼 위크냐? 첫 번째는 FOMC. 네. 그게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말년에 마지막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데 또 작심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이제 걱정이 되고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지 않을까.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널어놓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BOJ. 거기서 이제 금리를 갖다 4월 달에 올린다. 네. 뭐가 문제가 돼요? 또 맨날 여기 나오는 분들 많잖아요. 옌 캐리가 또 문제가 된다. 이거 옛날에 한번 박살났는데 또 그런 또 플로우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또 이제 문제인 거고. 그래서 매크로 쪽에서는 지금 좋은 얘기들이 없어요. 근데 마이크로 단에서는 우리 열매 씨가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GTC에서 엔비디아 우와 우리 타겟도 막 더블로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혜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정작 엔비디아 주가는 1%밖에 안 올랐어요. 그 정도로 하면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 예전에는 막 환호하면서 막 들썩들썩 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뭐 금방 얘기한 대로 마이크로만 이제 5%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시장에서 그걸 기운을 받아가지고 오늘 초반에 으쌰으쌰하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되나 했는데 막판에 그렇게 다시 이란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이렇게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런 마이크로하고 매크로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건데 이제 수요일 날 또 하나가 더 있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분명히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 크다. 그러니까 네. 주가가 먼저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다 왔잖아요. 네. 전 세계 시장은 막 얻어 터져가지고 저 밑으로 가 있었는데 얘들만 지금 전고점 근처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우리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죠. 예,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얼마나 더 좋게 나올 거냐. 진짜로 엔비디아가 얘기한 대로 뭐 더블 묶고 더블로 가. 이런 분위기로 갈 거냐 하면 이제 전고점을 벗기고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가이던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엔비디아나 뭐 다른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보다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 눈높이라는 게 뭡니까? 선행 PR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네. 그걸로 봤을 때 마이크론은 9배에서 10배 그 사이에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뭐 20배에서 30배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눈높이는 그나마 낮다라는 건데 근데 과거에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역사적으로는 항상 이런 반도체 쪽의 밸류에이션들은 뭐 50% 이상 할인을 했었어요. 과거에도 뭐 마이크로는 뭐 12배밖에 안 됐어요. 네. 12배 받을 때 뭐 S&P는 22배 정도 했고 구글 같은 거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건 33배 정도 했어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반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높이가 서로 뭐 다른 거는 그나마 좀 장점인 건데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해줄 거냐. 네. 지금은 디스카운트 폭이 많이 좁혀져 있다. 그거 뭐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만약 진짜로 스파이크가 난다. 전고점을 벗기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힘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슈퍼위크가 맞고 매크로하고 마이크로가 이제 일합을 겨루는 네.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이크론이 실적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밀린다. 우리도 막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요, 그 지금 전쟁의 이슈는 증시에 반영되는 공포는 이미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전쟁 후에 3개월 후에는 오히려 더 좋아졌더라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는 맞을 수 있고 일부는 틀릴 수 있어요.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트럼프는 알아요? 이란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네. 지금 미국 해병이 거기 상륙부대 해가지고 지금 상륙하려고 데려간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네. 얼마나 길어질지를 알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이제 육지에서 지금 작전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번질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3개월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분석을 해서 확률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너무 예상을 평온한 때는 뭐 기업 실적이라는 게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기름값이 어디까지 튈지 언제까지 저럴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이제 할인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저게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물가가 저렇게 압력이 있으면 저게 진짜로 뭐 한 달 반에 끝날 일인지 아니면 오래 돼가지고 진짜로 실물 경제에 미칠 건지 저게 원가로 들어오고 비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금리 얘기했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뭐예요? 지급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단에서 순이익이 뭐예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위에 매출단에서는 볼륨은 떨어질 수 있고 네. 경기가 위축하니까 말이죠. 볼륨은 떨어지고 원가 올라가고 비용 올라가고 밑에 이자 비용 올라가는데 ROE가 제자리에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ROE가 떨어질 수 있죠. 지금은 올라가는 사이클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확전이 되고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ROE는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감안하려면 지금은 감안할 수가 없죠. 다 불안하니까. 그럼 뭐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피크 사이클로 저 위를 안 쳐다보고 그 위에 내려올 수 있는 다운 사이클을 보면서 미드 사이클과 피크 사이클 중간 어딘가를 지금 보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00%, 120% 이걸 반영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하죠. 미드 사이클이나 그 중간에 어딘가를 보면서 선제적으로 매도하고 위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민감도가 엄청 높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제가 베타를 쭉 보면은 우리 로컬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 볼 때는 1.0이죠. 우리 시장 뭐 이익 나는 대로 다 반영하고 저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평가. 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은 여러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MSCI 이머징 마켓 그러면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거기 뭐 중국, 인도, 대만, 네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제일 민감해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비난하는 말로 자주적인 말로 합니다만은 현금 자동 인출기. 유동성이 좋아. 그래서 뭐 엄청나게 팔아도 개인들이 다 받아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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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장인데 지금 민감도가 커지니까 뭐예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매도 단추 누르기 좋은 나라인데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럼 차익 실현 겸 위기 관리 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만약에 조금 위축되는 대로 간다. 우리나라 뭘로 먹고 삽니까? 수출. 근데 경기가 위축되면 수출이 좋을 수가 있어요? 안 좋은 대로 사이클이 가죠. 네. 그들 입장에서는 매도 단추를 누를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익 늘어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뭐 일부는 선행적으로 볼 수는 있는 거지만은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도 이제 애널리스트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나오면 그걸 보고 뭐 한 달에 걸쳐 가지고 막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올리잖아요. 아니면 내리듯이. 뭐예요? 후행이에요. 후행하는. 이익을 추정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상당히 후행합니다. 네. 이익은 실적은 언제 났어요? 직전 3개월 동안 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지금 제목을 이렇게 갖고 오셨으니까요. 교과서적인 버블이냐, 역대급 이익을 봐야 되느냐, K 증시에 뭘 보는 게 좋을지를 네.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슬라이드 한번 찾아볼게요. 저 뒤쪽에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교과서적인 버블 패턴이다 이렇게 놓고 오른쪽에 써 있는 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잖아요. 네. 지난 3월 3일 날 4일 날 보셨어요? 얼마나 급하게 빠지는지. 네. 야, 무슨 뭐 하루에 12% 빠지는 지수를 나는 처음 봤어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근데 그 다음 날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시 또 다시 카마 올렸잖아요. 네. 10% 올랐죠. 거의. 10% 올라. 네. 무슨 뭐 이게 무슨 중소형주도 아니고 시장이 이렇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이 작년 1년 내내 좋았잖아요. 다른 데보다. 네. 전 세계에서 1등을 했고 거기 그 과정에서 시장 베타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평균이 한 1.2 정도 되는데 최근 조사해 보니까 한 3년 상관으로 보면 1.3 정도로 올라간 것 같고 최근에만 보면은
저는 뭐 한 1.4까지도 이제 더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더 높게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민감한 나라니까 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 이거 뭐 버블 있을 때는 이렇게 변동 심한 거지 자기들 선진국 지수나 선진국 증시 보면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증시에 이렇게 몰리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익 상승이 견인하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좀 더 건전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재평가된다가 있죠.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실 어떤 나라도 이런 걸 하지 않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을 사라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개인들의 증시 대기 자금은 아직도 뭐 300조 원이 넘는다. 들어올 돈 아직도 한참 남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요. 그것도 좀 맞는 얘기죠. 네. 여기 BOF에서 한 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런 펀더멘탈 관련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변동성 얘기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 다음도 버블 리스크 인디케이터도 거의 1이다. 여기도 맨 뭐 변동성, 모멘텀 뭐 이런 얘기고. 세 번째도 뭐예요? 원자재보다 더 극단적으로 주가 성적이, 지수 성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그런 거잖아요. 이거 펀더멘탈 얘기 아니잖아요. 네. 이익 얘기가 아니고 변동성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밑에가 또 있죠. 버블 요인. 뭐예요? 개인들 돈 들어올 때가 버블이라고 그러잖아요. ETF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걸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평가는 한 거는 같아요. 네. 옛날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 BOF에서 교과서적인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 펀더멘탈 얘기도 없고 밸류에이션 얘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이제 테크니컬한 거 그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지금 국제 유가가 100불 이상 올라가니까 제가 CNBC를 들었더니 미국은 별 상관없어요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걔기들은 뭐 산유국이고 네, 뭐 장점과 단점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 아시아죠라고 그렇죠. 코리아를 거의 한 두 번째 정도로 찍어서 얘기를 일본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예. 네. 그 배 빨리 회군 오라잖아요, 걸로. 그러니까요. 니네 나라 그 제일 많이 수입해 가는데 와서 니네가 호의해야지 우리가 이거 할 일이 아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전쟁을 우리가 낸 것도 아닌데 네. 지금 우리를 글로벌하게 걱정해주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네. 그러면 국제유가가 지금 이런 수준이면 한국 경제에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지금은 이제 견딜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리저브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 뭐 6달, 뭐 7달 이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직 우리가 그런 버퍼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고 일본도 뭐 우리보다 더 뭐 한 달 정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로 보니까.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쪽은 뭐 일부 뭐 기름도 나잖아요. 네. 가스도 나고 그러니까 큰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하고 일본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20불을 넘어서 또 150불을 간다. 골드만삭스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리고 그게 장기화되면 문제죠. 장기화되면 안 그래도 우리가 스티키하자고 그래.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네. 환경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계속 물가가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버리면 그 끈적끈적했던 게 더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오래 간다. 근데 경기 위축됐는데 물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공권을 가? 그리고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 그러면 누가 그걸 당해내겠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증시에서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항상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공포. 네. 방송사에 맨날 스태그플레이션 거기부터 한 단계 더 나가면 공포 이렇게 쓰잖아요. S의 공포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장이 제일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은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는데 또 진짜 온 거는 근 몇 년 사이에 못 봤잖아요. 맨날 이제 언론상에서는 온다 뭐 이랬는데 네. 진짜로 온 거는 없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이거를 예측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고용 둔화를 두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저렇게 고용이 둔화되는데 물가가 어떻게 오르냐. 물가가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네. 네. 신기하잖아요. 관세 생각 안 하세요? 관세? 그렇죠. 관세. 네. 네. 그거 누가 다 전가한 거예요? 다 미국이 자기들 최종 소비자가 다 결국은 내는 거예요. 그들의 매대 위에 있는 물건값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 누가 주고 사요? 미국 시민들이 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이제 물고 있는 거예요. 그 물가 압력을. 관세가 없어지면 내려가겠죠. 그럼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진짜로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확전이 될 거냐, 더 길어질 거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그래서 단기전으로 끝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V자형 반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리고 우리 이익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니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 사고 노트북 사고 PC 사고 하는데 그걸 우리한테 야 50%더 내.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에이 다음에 사지 뭐. 내년에 살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물가 올라가는데 고용 노동자들이 아 지금 물가 때문에 죽겠어요. 더 올려주세요. 야 경기가 나빠 죽겠는데 무슨 임금 타령이야? 그런 거 나 모르겠고 올려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뭐예요? 매출은 뭐 볼륨은 그렇게 안 늘어나는데 코스트나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제대로 이제 맞으면은 좋습니다만은 그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확단을 하지 말자. 미국 GDP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한 1.4% 나올 거라고 했는데 0.7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두고 뭐 셧다운의 영향이고 혹은 뭐 혹한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중요하게 생각할 타임에 들어와서 그게 확 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뭐 2%대가 아니고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좀 심하잖아?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야 이게 좀 푸시를 해가지고 부스트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돈 좀 풀고 또 방만하게 좀 해야지 저게 올라가는 건데 그게 좀 안 되는 환경? 걷다가 금리 올라가면 미국 정부한테 좋은 게 연방 정부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계속 부담만 더 가는 그렇죠. 건데. 네, 그래서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시간도 많이 지나서 바로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어쨌든 슈퍼위크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희망사항은 당연히 위로 가는 거겠습니다만 어느 쪽에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마이크론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네. 잘 이제 살려줘라. 정한수 떠놓고 네. 이제 기도를 잘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살려달라. 네. 오늘 엔비디아 덕을 좀 보나 했더니 이게 거의 뭐 유야무야 그냥 네. 끝나버린 유가의 것 힘이 더 같아요. 셌던 것 예, 같아요. 유가 힘이 더 세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시간에서 봐도 그렇게 뭐 조금은 반등이 테크니컬리는 있는데 그렇게 아주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을 정도 반등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국 야간 선물도 뭐 그렇게 좋게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슈는 있는데 저는 이거예요.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작년 4월에 그거 기억나세요? 이게 한 자릿수까지 갔었어요. 아, 네. 공포 탐욕 지수가 한 자릿수 가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봤죠. 작년에 그랬어요. 네. 작년에. 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쫙 올라갔죠. 탐욕의 그때가 우리- 구간으로 갔죠. 신나게. 예, 그때가 우리가 이제 바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이런 이제 중간 중간에 딸꾹질을 하고 그러면서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야 저가 매수 기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평상시는 그런데 지금 평상시냐 이런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그러니까 보통은 저 정도로 공포 구간에 가면 이때 사는 게 맞지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작년에도 한 자릿수까지도 떨어졌으니 지금 전쟁 상황이면 어떻게 될지 알죠. 그러니까 유가가 네. 지금 뭐 120불 근처 안 오게 지금 자꾸 밟으려고 해가지고 어제도 뭐 이제 지수는 좋고 유가는 좀 떨어지고 그런 건데 오늘 잠깐 사이에 팍 다시 스파이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골드만에서 계속 경고를 하는 게 야 우리 의견 무시하지 마. 유가 진짜 150불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그리고 빅스라는 게 지금 20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게 어디가 있어요? 15, 14 이 언저리 있어요. 우리가 아주 편안하고 시장을 즐기고 있을 때. 근데 이게 최근 거 빅스를 보시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누적돼서 뭔가 터지기 직전에 무슨 그런 영차없이 빅스에 산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슬금슬금 해서 이 기운이 퍽퍽퍽
이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 한 35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만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쭉쭉쭉 빠져야죠. 떨어져야 돼요. 네. 안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낙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대표님께서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훨씬 많이 주시는 편이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단어가 이제는 별로 큰 감흥이 안 올 정도로 아 뭐 얘기하다 또 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표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약간 불안감이 생기는데요. 또 제가 사실 지난주에 게스트로 나와서 사모 시장에 대해서 사모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 저도 좀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기초부터 설명하다 보니까 깊이는 안 들어갔었는데 대표님께서 제가 말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을 오늘 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시에로라는 건데요. 이 네. 페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C자 들어가는 걸 한번 겪은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우리 C자만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CDS, 뭐 C, C자 이게 뭐냐면 Corporate Loan Obligation이에요. Obligation은 채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구조화 상품 해가지고 거기서 또 파생을 만들고 해서 이게 어디까지 뿌리가 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잘 모르고 있다가 다 끄집어 내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 부실화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고가 크게 터졌던 건데 이번에도 2조 달러 규모면 이게 뭐 작지도 않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이게 뭐 이름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점점 큰 이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예. 아 근데 이 사람들 왜 회사 이름들을 이렇게 색깔을 많이 넣었어? 블루아울로 갔다가 블랙스톤으로 갔다, 블랙락으로 갔다. 이제는 제 친정 모건 스탠리까지도 이름이 나오고, 야 이러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미스매치일 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아니 누가 막 달려오지를 않잖아요. 원래 평상시에는 내 돈 가져와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투자가 돼가지고 있지. 이거를 리펀드 해달라고 돈을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지 않죠. 네. 근데 비상장에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아니 벤처 캐피탈 국내도 그렇잖아요. 비상장에 엑시트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이게 상장 회사도 아니고 비상장이면 야 그거 해가지고 돈 돌려 뭐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이익이 나고 뭐 캐시플로가 돌아야지 이게 돌아오는 건데 근데 당장에는 문 앞에 손님이 와가지고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내 돈 줘, 내 돈. 줄 돈이 어디 있어요? 미스매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게 2008년에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수상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대표님도 그리고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시스템 리스크를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예요? 아 이거 마크투마켓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시가 평가가 안 돼. 시가 평가가 안 되잖아. 이거 뭐 대충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에 있으면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해서 봐야 되죠. 할인해서. 그러고 있던 와중에 시장에서는 뭐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가가 막 밀렸어요. 그죠? 근데 이 회사들이 대출 나간 게 그런 회사에 많다라고 하면 그 회사들의 밸류가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냐. 이게 미루어 짐작해서 이제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프라이빗 크레딧 관련되는 회사들의 주가가 있잖아요. 상장된 주가. 네. 걔들이 뭐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떨어지고 있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시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 반영하고 있어. 이 정도 반영하고 있어. 근데 그게 작은 회사도 아니고 큰 회사들의 이름의 주가인데도 줄줄줄줄줄 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학습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프린터도 아직 달러를 잘 찍어내는 프린터가 이제 건재하기 때문에 정부나 뭐 이제 그런 데서 중간에 이제 간섭 인터벤션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게 뭐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는 같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 돈 줘. 라고 나는 뭐 크게 손해 안 봤을 거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헤어컷이 뭐예요? 손실 처리를 왕창 하면서 야 너한테 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도 국내에서 그런 펀드 몇 번 있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예,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시스템 리스크로 안 간다면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매도하고 있는 거랑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거였죠.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약세권으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 뭐예요? 일반 은행들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안 좋아요. 투자 은행들은. 네. 왜죠?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투자를 해요? 금리가 내려가야지. 우리 PF 같은 것도 막 활성화될 때는 금리 낮을 때예요. 금리 올라가면 그 금리가 감당이 됩니까? 투자가 줄죠. 네. 그럼 IB 쪽의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야 되죠. 근데 JP 모건이나 뭐 시티나 이런 데들은 커머셜 쪽이잖아요. 네. 그런 데는 금리가 올라가면 뭐예요? 금리 스프레드가 커지잖아요. 예대 마진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거기도 주가가 별로 시원찮다. 네. 예. 그럼 좀 수상한 기운은 좀 있다라고. 예.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이 네.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누가 됐든지 거기에 돈 넣는 사람은 지금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앞서서 이머징 마켓에서 ATM 역할을 하고 있다. 자, 현금을 인출해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이탈이 계속되면서 큰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방어하고 있는 셈인데 네. 이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 자금으로 우리 증시는 방어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타이밍을 아주 잘 잡은 건지 어떻게 잡은 건지는 몰라도 개인들 자금이 저렇게 와장창 들어올 때 잡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1월, 2월, 3월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5천대에서 팔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또 많이 pan 것도 드물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거의 1월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순매도가 누적으로 보였을 때 한 30조 정도로 팔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한 3, 4조 정도 팔았어요. 아, 오히려 코스닥은 샀어요. 아, 누적으로 네. 1월, 3월 네. 기간 동안에 참 희한한 이제 플로우인데 어쨌든 엄청난 빠른 속도로 팔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거죠. 야 주가가 지금 뭐 밑에서 얼마가 올라오는데 그 차익 실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이제 치부를 할 수도 있으나 저는 그거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뿐만이 아니고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의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대표님 차트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증시가 이 정도면은 사실 견조한 편이고. 제가 그거를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조금 어려운 차트인데 네. 이걸 보시면 진짜 선수 중에 선수일 어, 수 있는 차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경청해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시장 얘기할 때 PER이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PBR을 이제 많이 봐줘요. 네. PER은 이제 이익이 들쭉날쭉하고 뭐 안 날 때는 뭐 마이너스 PER 그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PBR을 항상 보는데 우리가 PBR은 뭐의 함수냐면요. 이렇게 나누기를 밑에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예요. 네. 아까 얘기할 때 금리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네.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안 좋은 거예요. 네. 위에는 ROE의 숫자가 나와요. ROE 마이너스 그로스예요. 네. 근데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우리가 리레이팅 된 게 ROE가 뭐 작년에 9.5% 근처에 있던 게 금년에 17.3%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뻗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 국내 투자자로서 우리 시장만 보는 사람은 마켓 베타라는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회색 줄 지금부터 마우스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네. 우리가 그로스를 4.0%라고 생각했을 때 로컬의 입장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는 야 우리의 적정 PBR은 이제 1.7까지 가도 돼 네. 라고 보는 거고 야 그로스가 4%까지는 아니야 한 3.5% 이제 봐주면 돼 라고 보는 사람은 1.68 그리고 G가 3%면 그보다 조금 낮아지는 이런 그림을 봐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외국인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이 볼 때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많은 투자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종목 볼 때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베타라는 게 있고 하이닉스의 베타라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1.2밖에 안 돼요. 네. 하이닉스는 2.0이 넘다가 1.6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들한테 그냥 하나의 종목일 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막 민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여기 제가 파란 글씨로 1.3, 네. 1.4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최근 3년 평균이 한 1.4는 3은 되고 최근 더 단기로 보면 1.4도 아마 넘어갔을 거다. 높아졌다는 더 거죠. 높아지면 더 높아졌죠. 변동성이 그렇죠. 커졌으니까요. 네. 그러면 1.3이나 1.4로 봤을 때는 어떤 거냐?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지난 10년의 평균이 1.2예요. 외국인들 눈에는 네. 우리 시장이 1.2로부터 먼저 볼까요? 가운데 3.5%의 성장률을 가정했을 때 우리는 시장을 1.68까지 PBR이 가야 돼. 선행 PBR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무슨 소리야? 1.4만 가면 돼. 네. 이렇게 본다는 거고. 그러면 현재 수준보다 오히려 낮아야 된다는 현재는 지금 1.46보다 조금 이제 어제 반등한 거가 네. 있으니까 조금 이제 올라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저평가됐다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아니 적정한 선 거기 근처 어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분율을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지분율이 거의 35% 정도 돼요.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 그런데 우리 생각만 고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대표님께서도 원래 대본에는 없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본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대본을 준 적이 없어가지고. 대표님께서 오늘 자료도 AI 많이 쓰셔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한국의 ROE가 20%에 근접한 수준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바로 꺾이느냐의 문제는 반도체 사이클의 문제인 거고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믿음은 결국 AI가 버블이냐 아니면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최대 혁명이냐라는 걸로 귀결이 되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로는 저희가 충분히 위험 요인이 많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전쟁으로 금리와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젠슨 황이 하는 얘기를 믿으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죠. 좋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왜 엔비디아 주가는 1%밖에 안 오를까요? 좀 수상하긴 해요. 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아세요? 최근에 엄청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 왜 내려올까요? 밸류에이션은 뭐의 역함수예요? 이익의 역함수예요. 이익이 많이 나면 밸류에이션은 내려옵니다. 네. 과거에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33, 34까지 갔던 게 이제 20대 중반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익을 훨씬 나게 많이 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계속 내려와요. 희한하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뭐 고퍼에서 사가지고 저퍼에서 판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했던 건데 그 또 이면에는 제가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연초부터 얘기한 것을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중에 하나가 금년에 대여급 미국의 IPO들이 지금 줄 서 있다. 그랬잖아요. 스페이스X도 있고. 스페이스X가 있죠. 네. 또 있어요. 우리나라 뭐 현대차 관련되는 것도 금년 하반기는 내년 초에 올라온다는 거 다이내믹스, 아닙니까? 네. 그럼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금 마련을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7만 원 조금씩 안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비싸니까 좀 줄여놓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이익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뭐 저걸 액면 그대로 다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최근에 또 아니 안 줄일 것 같은데 애들이 줄이잖아요. 뭐 줄이는 이유가 수요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무슨 이유가 있는 거는 같은데 어쨌든 뭐 오픈 AI도 줄이고 그러죠. 그러면요, 대표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의 자산 배분,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신용 이거를 보면서 개인분들 참 용감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신용이 지금도 계속 늘어난 건가요? 네, 계속 그 선에 있어요. 크게 줄지 않았네요. 32조. 예. 근데 이제 더 문제인 거는 저는 이런 거예요. 밑에 파란 선이 코스닥 신용이에요. 근데 코스피의 반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낮은 것일까요? 높은 것일까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너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왜? 높네요. 아니, 코스닥의 시총 합이 네. 코스피의 15%밖에 안 돼요. 근데 신용은 50%나 돼요. 이거 다 누가 산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용을 많이 쓰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니시기를. 아니시기를 바랄게요. 네. 근데 신용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흔들릴 때 잠은 좀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신용이 많으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지 판단을 잘할 수가 있는데 너무 레버리지 많이 쓰고 또 현금이 없는 분들은 이 뭐 저점에서 매수가
불가하잖아요. 그 현금 비중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한쪽 방향만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은 리턴, VS 걸고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네. 수익률만 보지 말고 리스크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생존을 위한 투자 네. 조언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도 좀 챙기고 리스크도 반드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